2024년 11월 어느 저녁, 서울 삼성동의 작은 치킨집 앞에 검은 세단 여러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인물, 시가총액 3조 달러 기업 엔비디아의 창립자 젠슨 황이었습니다. 그가 가죽 재킷을 입고 20평 남짓한 가게로 들어서자 그 자리에 있던 시민들이 술렁였고, 몇 분 후 SNS는 이 장면으로 도배됐습니다. 블룸버그와 로이터는 긴급 속보를 띄웠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다음날 일면에 이 사진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치킨집 테이블에는 젠슨 황 옆에 또 다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동양인 남성이었는데 언론은 그의 정체를 몰랐습니다. 젠슨 황은 그날 밤 짧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없었다면 지금의 엔비디아도 없었을 겁니다. 그 한마디에 전 세계 IT 업계가 술렁였습니다. 지금부터 아무도 몰랐던 그 이야기를 오늘 공개하려 합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집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계신 곳을 남겨주세요. 우리는 하나로 연결될 것입니다. 제 이름은 톰 응우옌입니다. 52세, 엔비디아에서 25년간 일해온 수석 엔지니어입니다. 베트남계 미국인이고 캘리포니아 산호세에 삽니다. 하지만 제 인생의 절반은 거짓말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제가 평범한 이민자 가정 출신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저는 가족이 없었습니다. 부모도, 형제도, 친척도 없었습니다. 52년 동안 저는 혼자였습니다. 단 한 사람, 제가 평생 헤맨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요. 2023년 12월 22일 금요일 오후 6시, 실리콘밸리 산호세에 있는 엔비디아 본사 로비는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들떠 있었습니다. 높이 5m짜리 트리에 불이 켜졌고 직원들은 3355 모여 파티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7층 연구실에서 노트북을 끄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다른 팀원들은 이미 퇴근한 지 1시간이 넘었지만 저는 습관적으로 늦게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집에 가도 할 일이 없었으니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을 때 로비에서 동료 엔지니어 제이슨을 만났습니다. 제이슨은 중국계 미국인이었고 저보다 5살 어렸습니다. 그는 한 손에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톰, 주말에 뭐 해? 우리 집에서 크리스마스 파티하는데 올래?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지만 괜찮아. 좀 쉬려고? 제이슨은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25년 동안 저는 회사 모임에 거의 나가지 않았고 사람들은 제가 그런 사람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제이슨이 손을 흔들며 주차장으로 사라졌고 저는 혼자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인사팀에서 보낸 단체 문자였습니다. 즐거운 연말 보내세요.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문자를 지우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가족.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제 차는 주차장 구석에 있었습니다. 10년 된 혼다 시빅이었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고 라디오를 켰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럴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라디오를 껐습니다. 고요함이 차 안을 채웠습니다. 그 고요함이 더 익숙했습니다. 집까지는 20분 거리였습니다. 산호세 다운타운의 낡은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1999년에 이사 왔으니 벌써 24년째 같은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월세는 $2,000였고 방 한 칸에 부엌과 화장실이 붙은 구조였습니다. 엔지니어 연봉이면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갈 수 있었지만 굳이 그럴 필요를 못 느꼈습니다.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으니까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4층이었습니다. 복도는 어두웠고 다른 집에서는 저녁 식사 냄새가 났습니다. 누군가 웃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는 열쇠로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켜자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거실 겸 침실에는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의자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벽에는 아무것도 걸려있지 않았습니다. 사진도, 그림도, 달력도 없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노트북과 모니터만 놓여 있었습니다. 부엌 싱크대에는 아침에 쓴 커피잔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재킷을 벗어 의자에 걸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냉동 피자 2개, 우유 1팩, 맥주 6캔이 전부였습니다. 저녁을 먹을 기분이 아니었지만 피자 하나를 꺼내 전자레인지에 돌렸습니다. 피자가 데워지는 3분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맞은편 아파트 창문들이 보였습니다. 어떤 집은 크리스마스 트리 불빛이 반짝였고 어떤 집은 가족들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그림자도 보였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저렇게 사는 게 정상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전자레인지가 삐 소리를 냈습니다. 피자가 다 데워졌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접시에 피자를 담아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피자를 먹으며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메일함에는 회사 공지 몇 개와 스팸 메일뿐이었습니다. 개인 메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인터넷 뉴스를 훑어봤습니다. AI 기술 발전, 엔비디아 주가 상승, 크리스마스 쇼핑 시즌 관련 기사들이었습니다. 별로 흥미롭지 않았습니다. 뉴스창을 닫고 페이스북을 켰습니다. 제 페이스북 계정은 2010년에 만들었지만 친구가 5명뿐이었습니다. 모두 회사 동료들이었고 그들조차 제가 뭘 하는지 관심 없어 보였습니다. 피드에는 사람들의 행복한 가족 사진들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스크롤을 내리다가 멈췄습니다. 저녁 8시가 넘었을 때 갑자기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52년을 살았지만 이런 감정에는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연말이면 더 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동안 저는 혼자였습니다. 언제나 혼자였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나무 상자 하나가 거기 있었습니다. 손바닥 크기의 작은 상자였고 나무가 낡아서 갈라진 곳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상자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상자는 제가 가진 유일한 과거였습니다. 상자를 열자 낡은 천조각 하나가 나왔습니다. 한때는 하얀색이었을 것 같은데 이제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10cm 정도 되는 정사각형 천이었고 가장자리는 손으로 꿰맨 흔적이 있었습니다. 천 위에는 파란색 펜으로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한글이었습니다. 저는 한글을 읽지 못했지만 이 글자들을 수천 번도 넘게 들여다봤습니다. 1999년에 한국어를 할 줄 아는 회사 동료에게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천을 들여다보더니 천천히 읽어줬습니다. 톰, 잘 살아라. 그리고 밑에 작은 글씨로 1973년 2월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톰이라고 불렀다는 것, 제가 잘 살기를 바랐다는 것, 1973년 2월에 이 천을 써줬다는 것, 그게 전부였지만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사랑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미국 고아원에서 받은 입양 서류에는 제 출생 기록이 거의 없었습니다. 1972년 베트남 다낭 출생, 1975년 미국 입양, 그게 전부였습니다. 부모 이름도, 가족 정보도, 제가 어떻게 고아원에 왔는지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을 다시 상자에 넣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였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살까?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언제까지 혼자일까? 제 인생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왔고 세계 최고 기업에서 일했고 경제적으로 안정됐습니다. 하지만 뭔가 빠진 것 같았습니다. 뿌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어디서 왔는지, 누구인지, 왜 여기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 공허함은 돈으로도 성공으로도 채울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아침 9시에 일어났습니다. 주말이었지만 특별히 할 일이 없었습니다. 커피를 끓여 마시며 창밖을 봤습니다. 날씨가 좋았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겨울은 따뜻했습니다. 사람들이 조깅하고 자전거 타고 산책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대부분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였습니다. 저는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밖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더 우울해질 것 같았습니다. 차 열쇠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일단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30분쯤 운전하다가 산호세 시내 한국 마트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왜 그곳에 갔는지 저도 정확히 모릅니다. 어쩌면 그 천조각댁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한국과 연결된 뭔가를 느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마트에 들어가자 한국 음악이 흘러나왔고 한국 음식 냄새가 났습니다. 통로를 천천히 걸으며 진열된 상품들을 봤습니다. 김치, 떡, 과자, 된장, 이름도 모르는 음식들이었지만 왠지 그리웠습니다. 계산대 근처에서 한국인 할머니 한 분이 물건을 사고 계셨습니다. 계산원과 한국말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억양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서다가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한국말로 뭐라고 말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할머니는 친절하게 웃으며 마트를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미소가, 목소리가, 따뜻한 눈빛이 왠지 익숙한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50년 전에도 그런 눈빛을 본 적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사지 않고 마트를 나왔습니다. 차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찾아야겠다고. 2024년 1월 첫째 주 월요일. 저는 회사에서 평소처럼 일했지만 머릿속은 주말 내내 했던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회사 식당 구석자리에 앉아 샌드위치를 먹으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구글에 베트남전 한국군이라고 검색했습니다. 수천 개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키피디아 페이지, 역사 기록, 참전 용사 증언, 사진 자료들이었습니다. 1964년부터 1973년까지 한국군 30만 명이 베트남에 파병됐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30만 명. 그 중에 저를 돌봐준 사람을 어떻게 찾는다는 말일까요? 막막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 본격적으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국립문서보관소 웹사이트에 들어가 베트남전 관련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군사작전 기록이었고 개인정보는 거의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베트남전 참전용사 포럼도 찾아봤습니다. 미국 참전용사들의 글은 많았지만 한국군 관련 정보는 드물었습니다. 몇 개 게시글에 한국과 함께 작전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구체 정보는 없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컴퓨터를 껐습니다. 첫날은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밤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밤 3시간씩 검색했지만 진전이 없었습니다. 한국 국방부 웹사이트도 찾아봤지만 모두 한국어로 되어 있어서 읽을 수 없었습니다. 구글 번역기를 돌려봤지만 번역이 이상했고 어떤 메뉴를 클릭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답답했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회사 동료 중에 한국계 미국인 케빈이라는 친구가 있다는 게 생각났습니다. 그는 마케팅 부서에서 일했고 저와는 같은 층이었지만 거의 대화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에 용기를 내서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케빈은 30대 초반으로 보였고 점심을 먹으며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잠깐 물어봐도 될까요? 제가 말을 걸자 케빈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저를 몰랐지만 친절하게 웃었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저는 앉아도 되냐고 물었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웹사이트를 봐야 하는데 한국어를 못 읽어서요? 혹시 도와주실 수 있나요? 케빈은 흥미로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국방부 웹사이트를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간단히 말했습니다. 베트남전 관련 자료를 찾고 있어서요. 케빈은 노트북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보여주세요. 저는 제 휴대폰으로 한국 국방부 사이트를 열어 보여줬습니다. 케빈은 화면을 보더니 몇 번 클릭했습니다. 그는 능숙하게 한국어 메뉴를 탐색했습니다. 베트남전 관련 자료는 국가보훈처 쪽이 더 많을 거예요. 국방부는 주로 현역 관련이라. 그가 말하며 다른 사이트로 들어갔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보훈처라는 사이트였습니다. 여기 참전상 용사는 자료가 많아요. 뭘 찾으시는 건데요? 케빈이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1972년에서 1973년 사이 다낭에 주둔했던 한국군 부대, 특히 여군 취사병 명단을 찾고 있어요. 케빈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여군 취사병이요? 굉장히 구체적인데요. 혹시 개인적인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케빈은 더 묻지 않고 웹사이트를 검색했습니다. 몇 분 후 그가 말했습니다. 여기 참전용사 찾기 메뉴가 있네요. 하지만 개인정보라서 본인이나 가족만 조회할 수 있대요. 일반인은 직접 연락해서 문의해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케빈이 덧붙였습니다. 참전용사 단체 연락처는 있네요. 이메일로 문의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도와드릴까요? 그날 저녁 케빈의 도움으로 한국 베트남 참전용사회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케빈이 제 영어 글을 한국어로 번역해줬습니다. 이메일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972년 베트남 다낭에서 태어난 톰 응우엔입니다. 1973년 2월경 한국군 부대 근처에서 한국 여군 취사병 한 분이 저를 돌봐주셨습니다. 50년이 지난 지금 그분을 찾고 있습니다. 혹시 도와주실 수 있으신지 문의드립니다. 이메일을 보내고 나서 케빈에 감사하다고 몇 번이나 말했습니다. 그는 괜찮다며 웃었습니다. 꼭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행운을 빌게요. 2주간 지났습니다. 아무 답장이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자마자 이메일함을 확인했지만 새 메일은 없었습니다. 실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이메일을 받지 못했거나 받았어도 도와줄 수 없다고 판단했을지도 모릅니다. 3주째 되던 날, 저는 다른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셜미디어였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으로 오래된 친구를 찾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페이스북 계정은 있었지만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페이스북을 열고 검색창에 베트남전 한국군이라고 쳤습니다. 놀랍게도 여러 개의 그룹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베트남 참전 용사 모임, 맹호부대 전우회, 다낭 주둔 한국군 1970년대 등 구체적인 이름의 그룹들이었습니다. 저는 가장 회원수가 많은 베트남 참전용사 모임에 가입 신청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승인됐다는 알림이 왔습니다. 그룹에 들어가니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50년 전 정글에서 찍은 흑백 사진, 군복 입은 젊은이들의 단체 사진, 베트남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들여다봤습니다. 혹시 제가 나온 사진이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얼굴들은 너무 작고 흐릿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 후 저는 용기를 내서 그룹에 글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케빈에게 다시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는 흔쾌히 번역을 도와줬습니다.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톰 응웨이라고 합니다. 1972년 베트남 다낭에서 태어났습니다. 1973년 2월쯤 한국군 부대 근처에 있었고 한국 여군 취사병 한 분이 저를 돌봐주셨습니다. 미국으로 입양되어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그분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시거나
정보를 주실 수 있는 분 계시면 부탁드립니다. 글을 올리고 나서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저는 실망하며 샤워를 하러 갔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휴대폰에 알림이 가득했습니다. 댓글이 10개 넘게 달려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클릭했습니다. 한국어였습니다. 케빈에게 급히 전화했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댓글은 이랬습니다. 다낭 1972년이면 맹호부대일 겁니다. 여군 취사병은 당시 많지 않았어요. 몇 분 기억나는데 이름은 모르겠네요. 국가보훈처에 정식으로 문의하면 도움받을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댓글을 케빈이 읽어줬습니다. 1973년 1월이면 철수 직전이네요. 그때 다낭에 계셨던 여군 취사병 중에 박순자 씨라는 분이 계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이들 잘 챙겨주시기로 유명하셨어요. 혹시 그분 아닐까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박순자. 구체적인 이름이었습니다. 50년 만에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케빈이 말했습니다. 톰, 단서가 생긴 것 같은데요? 저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음 댓글도 읽어주세요. 케빈이 계속 읽었습니다. 박순자 씨 맞을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같은 부대였는데 그분 이야기 많이 하셨어요. 현재 부산에 사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박순자. 그 이름을 계속 되뇌었습니다. 혹시 정말 그분일까요? 50년을 찾던 사람의 이름을 드디어 알게 된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케빈을 찾아갔습니다. 그에게 댓글에 댓글을 다는 걸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케빈은 흔쾌히 도와줬습니다.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박순자 씨 연락처를 아시는 분 계신가요? 혹은 어떻게 연락할 수 있을까요? 그날 하루 종일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회의 중에도 점심시간에도 일하는 중간에도 페이스북을 확인했습니다. 오후 3시쯤 새 댓글이 달렸습니다. 케빈에게 급히 보여줬습니다. 그가 읽어줬습니다. 제가 국가보훈처에 아는 분이 계십니다. 개인정보라 함부로 드릴 수는 없지만 톰 씨 사연을 전달해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쪽지로 연락 주세요. 댓글을 쓴 사람은 이철수라는 이름이었습니다. 프로필 사진을 보니 60대쯤 되어 보이는 한국인 남성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케빈이 한국어로 번역해서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박순자 씨를 찾고 있습니다. 어떤 도움이든 감사히 받겠습니다. 1시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이철수 씨는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본인도 베트남 참전용사이고 전후회 활동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박순자 씨 이름은 들어본 적 있고 몇 년 전 부산 전후회 모임에서 뵌 것 같다고 했습니다. 국가보훈처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톨 씨 사연을 전달하겠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원하시면 연락이 닿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케빈도 옆에서 좋아했습니다. 톰, 진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려봐요. 2주가 지났습니다. 이철수 씨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페이스북 메시지를 확인했지만 새 메시지가 없었습니다.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잘못된 사람은 아닐까? 혹시 박순자 씨가 거절하신 건 아닐까? 혹시 이미 돌아가신 건 아닐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코드를 작성하다가 멍하니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동료들이 물었습니다. 톰, 요즘 무슨 일 있어? 괜찮아?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3월 첫째 주 화요일 오전 11시, 회사에서 프로젝트 회의 중이었습니다. 새로운 GPU 칩 설계에 관련 미팅이었고 저는 기술 발표를 하고 있었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기며 설명하는 중에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회의 중에는 휴대폰을 보지 않는 게 규칙이었지만 저도 모르게 주머니에서 꺼내 화면을 봤습니다. 페이스북 메시지 알림이었습니다. 이철수 씨로부터였습니다. 저는 발표를 멈췄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톰? 괜찮아요? 팀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와도 될까요? 팀장은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서둘러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로 나와 휴대폰을 다시 켰습니다.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한국어였습니다. 저는 케빈의 책상으로 달려갔습니다. 케빈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톡? 무슨 일이에요? 저는 숨을 몰아쉬며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좀 읽어주세요. 제발요? 케빈은 휴대폰을 받아들고 화면을 봤습니다. 그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톰 씨, 연락 닿았습니다. 케빈이 천천히 읽어줬습니다. 박순자 씨 찾았어요. 부산에 사십니다. 올해 78세이십니다. 제가 톰 씨 이야기를 전해드렸더니 많이 우셨답니다. 톰을 기억하신대요. 50년 동안 톰 씨 생각 많이 하셨대요. 연락하고 싶으시다고 하십니다. 케빈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지만 저는 그 다음 말이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찾았다. 드디어 찾았다. 50년을 찾던 사람을 찾았다. 저는 복도 벽에 기대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케빈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톰, 괜찮아요? 앉을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계속 읽어주세요. 케빈이 이어서 읽었습니다. 박순자 씨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통화하실 때 한국어 통역이 필요하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세요.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50년 만의 만남이 이루어질 것 같네요. 메시지 끝에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국가번호로 시작하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그 번호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 번호로 전화하면 그분과 통화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케빈이 물었습니다. 지금 전화해 볼래요? 제가 통역해 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전화를 걸 수가 없었습니다. 케빈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요? 저는 숫자를 하나씩 눌렀습니다. 국가번호, 지역번호, 전화번호. 마지막 숫자를 누르는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저는 케빈을 바라봤습니다. 그도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4번째 신호음이 울릴 때 누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나이 든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케빈이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저는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했지만 케빈의 표정을 지켜봤습니다. 그가 제 이름을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톰 응우옌. 그리고 전화 너머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흐느끼는 소리였습니다. 케빈이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순자 할머니 맞아요. 톰 씨 이야기 들으시고 우시네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복도 한가운데서 서서 울었습니다. 25년 동안 이 회사에서 일했지만 한 번도 운 적이 없었는데 그날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케빈이 전화기를 스피커폰으로 바꿨습니다.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한국말로 말했습니다. 케빈이 옆에서 통역해줬습니다. 톰, 정말 너구나. 살아있구나. 잘 컸구나. 할머니가 말할 때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영어로 대답했고 케빈이 통역했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톰이에요. 찾았어요. 드디어 찾았어요. 할머니가 다시 말했습니다. 케빈이 통역했습니다. 50년 동안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매일 기도했어. 네가 잘 살고 있기를, 행복하기를. 미안해. 너를 데려가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라 보이지 않지만 저도 모르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케빈을 통해 말했습니다. 미안해하지 마세요.
할머니가 저를 살렸어요. 할머니 덕분에 저는 여기 있어요.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통화는 20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우셨고 저도 계속 울었습니다. 케빈도 옆에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한국에 올 수 있니? 나를 보러 올 수 있니? 저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예? 갈게요. 꼭 갈게요. 언제든지 갈게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기다릴게. 50년을 기다렸으니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어. 하지만 빨리 왔으면 좋겠구나.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케빈이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회사 사람들이 지나가며 우리를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케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톰, 축하해요. 정말 축하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케빈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케빈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톰 씨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날 저는 조퇴를 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일찍 퇴근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라디오를 켰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끄고 조용히 운전했을 테데 그날은 그냥 두었습니다. 음악이 좋게 들렸습니다.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신호등에서 멈췄을 때 옆 차를 봤습니다. 가족이 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뒷좌석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부러웠을 텐데 그날은 그냥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이제 가족이 생길 것 같았습니다. 50년 만에 찾은 가족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낡은 천 조각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톰, 잘 살아라. 1973년 1월. 저는 천을 가슴에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할머니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떨리고 나이든 목소리였지만 따뜻했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이 글씨를 쓴 사람이 누구인지, 50년 동안 저를 기억한 사람이 누구인지, 저를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인지.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없었고 외로움도 없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어린아이였습니다. 누군가 저를 안고 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토마. 다음 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항공권을 검색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인천까지 직항편이었습니다. 12시간 비행이었습니다. 가장 빠른 날짜를 찾았습니다. 3월 20일이었습니다. 2주 후였습니다. 저는 즉시 예약했습니다. 왕복 티켓 $1,100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비싸다고 생각했을 텐데 그날은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결제를 완료하고 예약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3월 10일 오후 1시 샌프란시스코 출발, 3월 21일 오후 5시 인천 도착. 저는 확인서를 프린트해서 책상에 붙였습니다. 매일 보고 싶었습니다. 회사에 가서 상사에게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2주 휴가를 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상사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톰, 25년 동안 당신이 2주 휴가 쓰는 거 처음 보는데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처음으로 진실을 말했습니다. 한국에 가려고 합니다. 만나야 할 사람이 있어서요. 상사가 물었습니다. 가족인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족입니다. 상사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히 가야죠. 휴가 승인할게요. 좋은 시간 보내고 오세요. 그날 저는 팀원들에게도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들 놀라워했고 축하해줬습니다. 남은 2주 동안 저는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한국어 기초회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한국어 강의를 찾아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발음이 어려웠지만 매일 밤 1시간씩 연습했습니다. 케빈도 도와줬습니다. 점심시간마다 한국어를 가르쳐줬습니다. 톰의 발음이 좋아지고 있어요. 케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좋아하실 거예요. 저는 짧은 문장들을 노트에 적어서 외웠습니다. 할머니, 할니, 저 톰이에요. 만나서 반가워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이철수 씨와도 계속 연락했습니다. 그는 제가 한국에 도착하면 공항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부산까지 함께 가주겠다고 했습니다. 혼자 가면 길을 잃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감사하다고 수없이 말했습니다. 이철수 씨는 박순자 할머니와도 계속 연락하며 준비를 도왔습니다. 할머니 집 주소를 보내주고 부산 지리를 설명해주고 필요한 것들을 물어봤습니다. 통역이 필요하면 부산에 사는 조카를 연결해주겠다고도 했습니다. 낯선 사람인 저를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께 드릴 선물도 고민했습니다. 케빈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른께 뭘 드리는 게 예의인가요? 케빈이 대답했습니다. 건강식품이나 현금이 일반적이에요. 하지만 톰 씨 경우는 특별하니까 마음을 담은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고민 끝에 사진 액자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제 최근 사진 몇 장을 골랐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모습, 집 앞에서 찍은 사진, 미소 짓는 사진, 그리고 편지를 썼습니다. 케빈이 한국어로 번역해줬습니다. 할머니, 저는 잘 자랐습니다. 엔지니어가 됐고 좋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모두 할머니 덕분입니다. 50년 동안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짐을 쌌습니다. 큰 캐리어 하나에 옷가지를 넣었습니다. 많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정도 머물 계획이었으니까요. 세면도구, 충전기, 여권, 지갑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무 상자를 넣었습니다. 50년 동안 간직한 그 1000조각이 들어있는 상자였습니다. 할머니께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제가 가진 전부였다고, 이것 때문에 할머니를 찾을 수 있었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긴장되고 설렜습니다. 내일이면 비행기를 타고 모레면 할머니를 만날 것이었습니다. 3월 20일 새벽 5시에 알람이 울렸습니다. 사실 알람이 울리기 전부터 깨어 있었습니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준비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52년을 살면서 이렇게 설레는 아침은 처음이었습니다. 간단히 토스트 한 조각을 먹고 커피를 마셨습니다. 시계를 보니 6시였습니다. 공항까지 1시간, 체크인 2시간 전이니 딱 맞았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아파트 문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돌아봤습니다. 24년 동안 산 곳이었지만 그리운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진짜 집은 따로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고속도로는 한산했습니다. 새벽이라 차가 별로 없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오늘 날씨는 맑고 화창할 예정입니다. 좋은 여행 날씨네요. 아나운서가 말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브리지가 보였습니다.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태평양 너머에 가 있었습니다. 7시 20분에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장기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셔틀버스를 탔습니다. 국제선 터미널까지 10분이었습니다. 체크인 카운터에는 이미 사람들이 줄 서 있었습니다. 대부분 아시아계였습니다. 한국인들도 보였습니다. 가족 단위로 여행 가는 사람들, 비즈니스 출장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여권과 예약 확인서를 건넸습니다. 직원이 물었습니다. 수화물 하나만 붙이시는 거죠? 네? 제가 대답했습니다. 창가 자리 원하세요? 아니면 통로 자리? 창가요. 저는 창밖을 보고 싶었습니다. 탑승권을 받고 보안 검색대로 향했습니다. 줄이 길었지만 기다리는 게 괜찮았습니다. 모든 게 설렜습니다.
보안 검색을 통과하고 면세점을 지나 게이트로 갔습니다. 게이트 번호는 G7이었습니다. 아직 2시간이나 남았지만 저는 그곳에 앉아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케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공항이에요. 곧 출발합니다.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몇 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좋은 여행 되세요, 톰. 할머니 꼭 안아드리세요. 저도 이철수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오후 인천공항에서 뵙겠습니다. 그도 답장했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편안한 비행 되세요. 탑승 시작은 오후 12시 30분이었습니다. 먼저 비즈니스 클래스 승객들이 탑승했고 그 다음 이코노미 승객들이 탑승했습니다. 저는 좌석 번호 38이었습니다. 창가 자리였습니다. 통로를 걸어가며 다른 승객들을 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잠을 준비하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책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신나서 떠들고 있었습니다. 제 자리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옆자리에는 50대쯤 되어 보이는 한국인 남자가 앉았습니다. 그는 저에게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고 저도 인사했습니다. 비행기 문이 닫혔습니다. 승무원들이 안전시범을 보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지상 요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게이트를 벗어나 활주로로 향했습니다. 기장의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행 오지 212편 기장입니다. 비행 시간은 약 12시간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날씨가 좋아 편안한 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 끝에서 멈췄습니다. 엔진 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가속하기 시작했습니다. 속도가 점점 빨라졌습니다.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기체가 들썩였습니다. 바퀴가 땅에서 떨어졌습니다. 이륙이었습니다. 비행기는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시내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베이브리지가 보였고 금문교가 보였고 태평양이 보였습니다. 구름 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습니다. 하늘은 파랗고 맑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 아니, 돌아가고 싶지 않다. 앞으로만 가고 싶다. 할머니에게로. 안전벨트 착용 사인이 꺼졌습니다. 사람들이 자리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옆자리 남자가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한국 가세요? 그가 영어로 물었습니다. 네? 제가 대답했습니다. 관광이에요? 아니면 일?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가족을 만나러 갑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길. 한국은 아름다운 나라예요. 음식도 맛있고 사람들도 친절해요. 저는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시 자기 책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기내식이 나왔습니다. 비빔밥과 불고기 중에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비빔밥을 선택했습니다. 한국 음식을 먹어보고 싶었습니다. 식판이 나왔고 비빔밥과 반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음식이었습니다. 고추장을 넣고 비벼서 먹었습니다. 매콤하고 고소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반찬으로 나온 김치도 먹어봤습니다. 처음에는 맵고 시큼했지만 계속 먹다 보니 중독성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50년 전에도 이런 음식을 먹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위였습니다. 새하얀 구름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햇빛이 반사되어 눈이 부셨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을 자려고 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할머니는 어떤 분일까? 저를 알아보실까? 50년 전 제 모습과 지금 제 모습은 완전히 다른데 괜찮을까? 뭐라고 인사해야 할까? 한국어로 준비한 문장을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5시간쯤 지났을 때
기내가 어두워졌습니다. 대부분 승객들이 잠들었습니다. 기내 조명도 꺼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바다 위였습니다. 아래는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습니다. 구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별들만 보였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50년 전에도 이 하늘을 봤을까? 4살짜리 아이가 미국으로 갈 때 비행기 창밖을 봤을까? 무슨 생각을 했을까? 무서웠을까? 외로웠을까?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제 의지로 가고 있었습니다. 8시간쯤 지났을 때 기내가 다시 밝아졌습니다. 아침 기내식이 나왔습니다. 오믈렛과 과일, 빵이었습니다. 저는 조금 먹고 커피를 마셨습니다. 옆자리 남자가 깨어났습니다. 그는 하품을 하며 창밖을 봤습니다. 거의 다 왔네요. 그가 말했습니다. 곧 일본 상공 지나갈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분 후 기장의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현재 일본 오사카 상공을 지나고 있습니다. 1시간 후면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현지 시간은 오후 4시 30분입니다. 날씨는 맑고 기온은 15도입니다. 비행기가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구름 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산들이 보였고 건물들이 보였고 도로들이 보였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땅이었지만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곳 어딘가에 제 흔적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행기가 더 낮아졌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들이 보였고 논밭이 보였고 자을들이 보였습니다. 활주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가 부드럽게 착륙했습니다.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덜컹거리는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안전하게 착륙했습니다. 승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비행기가 천천히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인천공항 건물이 보였습니다. 크고 현대적인 건물이었습니다. 비행기가 멈췄습니다. 안전벨트 사인이 꺼졌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 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일어나 머리 위 선반에서 가방을 꺼냈습니다. 줄을 서서 비행기 문 쪽으로 천천히 걸었습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 한국의 공기를 마셨습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입국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긴 복도였습니다. 양옆으로 한글과 영어로 된 안내 표지판들이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웰컴 투 코리아. 저는 그 글자를 보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50년 만에 이곳에 왔습니다. 아니, 어쩌면 돌아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입국 심사대에 줄을 섰습니다. 외국인 줄이었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여권을 건넸습니다. 심사관이 여권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방문 목적이 뭐예요? 가족 방문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얼마나 머무실 거예요? 일주일 정도요. 심사관은 고개를 끄덕이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세요. 수화물 찾는 곳으로 갔습니다. 컨베이어 벨트에서 제 캐리어를 찾았습니다. 세관을 통과하고 입국장 문을 나섰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마중 나온 가족들, 친구들, 기사들이었습니다.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든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철수 씨를 찾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톰 씨. 돌아보니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베트남 참전용사 모자를 쓰고 계셨습니다. 이철수 씨였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끌고 이철수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환한 미소로 저를 맞아줬습니다. 톰 씨,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일해온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나와주셔서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철수 씨는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베트남에서 했던 일이에요. 그는 제 캐리어를 대신 끌겠다고 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함께 공항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공항 밖은 생각보다 쌀쌀했습니다. 3월 말이었지만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이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서울에서 하루 묵으시고 내일 아침 부산 가는 KTX 타면 됩니다. 2시간 반이면 도착해요. 박순자 할머니께 연락드렸더니 내일 오후에 집에서 기다리신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단 하루만 더 기다리면 됐습니다. 50년을 기다렸으니 하루쯤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택시 승강장으로 걸어가며 이철수 씨가 물었습니다. 배고프시죠? 저녁 드시고 호텔 가시죠. 택시를 탔습니다. 이철수 씨가 기사님께 한국말로 뭐라고 말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인천의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넓은 고속도로, 높은 아파트 단지들,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도시였습니다. 네온 사인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서울까지 1시간쯤 걸릴 거예요. 편하게 쉬세요. 하지만 저는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를 지나갔습니다. 한강을 건너는 다리를 지나갔습니다. 강물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로 들어왔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거리는 차들로 붐볐습니다.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모두 바빠 보였습니다. 한글 간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읽을 수는 없었지만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이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저기 명동이에요. 쇼핑거리죠. 그리고 저기는 남산타워, 서울 랜드마크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바라봤습니다. 30분 후 차가 멈췄습니다. 식당 앞이었습니다. 간판에는 한글로 뭔가 쓰여 있었지만 읽을 수 없었습니다. 이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삼계탕 집이에요. 한국 전통 음식인데 몸에 좋아요. 여행 오신 분들한테 좋죠.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공기와 구수한 냄새가 났습니다. 손님들이 가득했습니다. 대부분 가족 단위였습니다.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이철수 씨가 주문했습니다. 몇 분 후 뜨거운 돌솥에 담긴 닭 요리가 나왔습니다. 국물이 뽀얗고 김이 모락모락 났습니다. 이철수 씨가 설명했습니다. 삼계탕이에요. 닭 안에 인삼하고 찹쌀이 들어있어요. 저는 숟가락으로 국물을 떠서 마셨습니다. 뜨겁고 고소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닭고기도 부드러웠고 인삼향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이철수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맛있죠? 한국 사람들은 기운 없을 때 이거 먹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먹었습니다. 반찬으로 나온 김치와 깍두기도 먹었습니다. 아침에 비행기에서 먹었던 것보다 더 맛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며 이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 정말 기다리고 계세요? 전화로 몇 번 통화했는데 목소리가 떨리시더라고요. 50년 만이니까 당연하죠. 저도 목이 메었습니다. 국물을 한 숟가락 더 마시며 감정을 추스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갔습니다. 서울역 근처의 작은 비즈니스 호텔이었습니다. 이철수 씨가 예약해준 곳이었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8층이었습니다. 방은 작지만 깨끗했습니다.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작은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역 광장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저녁 8시였지만 여전히 붐볐습니다. 이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8시에 로비에서 만나요.
KTX는 9시 출발이에요.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철수 씨가 나가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이었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차들이 쉴 새 없이 지나갔습니다. 이 도시 어딘가에 50년 전 저를 살린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부산이었지만 같은 나라였습니다. 내일이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열고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낡은 천 조각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톰 잘 살아라. 1973년 1월. 이 글씨를 쓴 사람을 내일 만날 것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천을 다시 상자에 넣고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였습니다. 피곤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할머니를 보면 뭐라고 말하지? 준비한 한국어 문장들을 되뇌었습니다. 할머니, 저 톰이에요. 만나서 반가워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발음이 맞나? 할머니가 알아들으실까? 휴대폰을 꺼내 케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울 도착했어요. 내일 부산 가요. 몇 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잘 됐네요. 힘내세요. 할머니 만나면 사진 보내주세요. 밤 11시가 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어린 시절 꿈이었습니다. 어둡고 시끄러운 곳이었습니다. 폭발음이 들렸고 사람들이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저를 안아 올렸습니다. 따뜻한 품이었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그 목소리가 저를 진정시켰습니다.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다시 잠들려 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어나기로 했습니다.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가장 깔끔한 옷을 골랐습니다. 검은색 바지에 파란색 셔츠였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었습니다. 52세의 얼굴이 거울에 비쳤습니다. 주름이 있고 머리에 흰머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4살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알아보실 수 있을까? 불안했지만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나무 상자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오늘 할머니께 보여드릴 것이었습니다. 준비한 선물 상자도 확인했습니다. 사진 액자와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모든 게 준비됐습니다. 7시 30분에 호텔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이철수 씨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는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톰 씨, 일찍 오셨네요. 잘 주무셨어요?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한숨도 제대로 못 잤지만 괜찮았습니다. 긴장되시죠? 당연해요. 저도 긴장돼요. 이철수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간단히 아침 먹고 출발할까요? 로비 옆 카페에서 샌드위치와 커피를 샀습니다.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억지로 먹었습니다. 기운을 내야 했습니다. 8시 30분에 호텔을 나왔습니다. 서울역까지는 걸어서 5분이었습니다. 역사 안으로 들어가니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여행 가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이철수 씨가 자동 발권기에서 표를 뽑았습니다. KTX 서울발 부산행 9시 정강 출발이었습니다. 플랫폼으로 내려갔습니다. 기차가 이미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얀색에 파란 줄이 그어진 유선형 기차였습니다.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4호차로 올랐습니다. 좌석은 2A와 2B였습니다. 창가와 복도석이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이철수 씨가 옆에 앉았습니다. 정각 9시에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역을 벗어나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속도가 점점 빨라졌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외곽이 지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들, 공장들, 논밭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2시간 반이면 부산 도착해요. 편하게 쉬세요. 하지만 저는 쉴 수 없었습니다. 계속 창밖을 봤습니다. 터널을 지나고 다리를 건너고 산을 지나갔습니다. 한국의 풍경이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산이 많았고 강이 많았습니다. 마을들이 산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이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톰 씨, 박순자 할머니에 대해 좀 더 말씀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1947년생이세요. 올해 78세죠. 결혼은 안 하셨어요. 평생 혼자 사셨대요. 젊었을 때 공장에서 일하셨고 지금은 연금으로 사세요. 자식도 없고 조카 몇 명만 가끔 찾아뵙는다고 해요.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베트남에서 돌아온 후 마음의 병을 앓으셨대요. 전쟁 트라우마죠. 그래서 결혼도 안 하신 거예요. 특히 톰 씨를 두고 온 게 평생 후회였다고 하시더라고요.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머니도 고통받으셨구나. 저 때문에? 이철수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건강하세요. 다리가 좀 불편하셔서 지팡이 짚고 다니시지만 정신은 또렷하세요. 톰 씨 오신다고 하니까 며칠 전부터 집 청소하시고 음식 준비하신대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으려고 애썼습니다. 이철수 씨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곧 만나실 거예요. 50년을 기다리셨으니 이제 끝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기차는 계속 남쪽으로 달렸습니다. 11시 30분에 기차가 부산역에 도착했습니다.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부산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승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긴장 때문이었습니다. 이철수 씨가 제 캐리어를 내려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해 보이는데 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긴장돼서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기차에서 내렸습니다. 플랫폼은 서울보다 덜 붐볐습니다. 사람들이 천천히 출구로 향했습니다. 저도 그들을 따라 걸었습니다. 역사 밖으로 나오니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짠 냄새였습니다. 부산이었습니다. 택시 승강장으로 갔습니다. 이철수 씨가 기사님께 주소를 말했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부산 시내를 지나갔습니다. 서울과는 또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언덕이 많았고 바다가 가까웠습니다. 아파트들이 산빛 아래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건물들도 많았습니다. 시장 거리를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고 있었습니다. 생선 냄새가 났습니다. 이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저기가 자갈치 시장이에요. 부산에서 제일 큰 수산시장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봤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할머니 생각뿐이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택시가 주택가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골목길이었습니다. 오래된 집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2층짜리 빌라들과 단독주택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골목은 가팔랐습니다. 언덕을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택시가 멈췄습니다. 여기서 걸어가셔야 해요. 차가 더 못 들어가요. 기사님이 말했습니다. 이철수 씨가 요금을 지불했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끌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골목 입구였습니다. 이철수 씨가 앞장섰습니다. 이쪽이에요. 조금만 걸어 올라가면 돼요. 저는 그를 따라 걸었습니다. 캐리어 바퀴가 돌길에 덜컹거렸습니다. 골목을 올라갔습니다. 양옆으로 대문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집은 화분이 놓여 있었고 어떤 집은 빨래가 널려 있었습니다. 고양이 한 마리가 담벼락 위에 앉아 우리를 지켜봤습니다. 할머니 집은 골목 중간쯤에 있었습니다. 낡은 철문이 있는 단층 주택이었습니다. 대문 옆에는 작은 화분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이철수 씨가 멈춰섰습니다. 여기에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 집을 바라봤습니다. 50년을 찾던 사람이 저 문 너머에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철수 씨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소리가 났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문 안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자국 소리였습니다. 느리고 조심스러운 발자국이었습니다. 지팡이 소리도 들렸습니다. 톡, 톡, 톡. 문이 열렸습니다. 작은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키는 150cm 정도였습니다. 흰머리였고 주름이 많았습니다. 한 손에 지팡이를 잡고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눈에서 무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톰,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톰이구나.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 제가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발음이 엉망이었지만 할머니는 알아들으셨습니다.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도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가 떨리는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와 눈높이를 맞추고 싶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제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작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컸구나. 할머니가 한국말로 말했습니다. 이철수 씨가 통역했습니다. 많이 컸구나. 잘 컸구나. 할머니가 계속 우셨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골목에 무릎 꿇고 앉아서 울었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안으로 들어오렴. 이철수 씨가 통역했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할머니를 부축하려 했지만 할머니는 혼자 걸으셨습니다. 느렸지만 씩씩하셨습니다. 대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마당이 있었습니다. 화분들이 놓여 있었고 빨래줄이 쳐져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신발을 벗었습니다. 거실이 보였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낡은 소파 하나, 작은 식탁 하나, 오래된 텔레비전이 있었습니다. 벽에는 달력이 걸려 있었고 사진 몇 장이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앉아. 이철수 씨가 통역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맞은편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이철수 씨도 옆에 앉았습니다. 세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바라보셨습니다. 살아있구나?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이철수 씨가 통역했습니다. 정말 살아있구나? 잘 살았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잘 살았어요. 할머니 덕분에요. 이철수 씨가 통역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미안해. 너를 데려가지 못해서 미안해.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할머니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미안해하지 마세요. 할머니가 저를 살렸어요. 할머니 아니었으면 저는 여기 없었을 거예요.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이철수 씨가 통역하는 동안 할머니는 계속 우셨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이철수 씨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참 후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배고프지? 밥 먹어야지. 할머니는 일어나려 하셨습니다. 저는 급히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할머니 앉아 계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부엌으로 가셨습니다. 부엌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그릇 소리, 냄비 뚜껑 여는 소리. 할머니가 음식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도와드려야겠어요. 그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들을 봤습니다. 젊은 시절 할머니 사진이었습니다.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베트남 어딘가에서 찍은 것 같았습니다. 다른 사진도 있었습니다.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여군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50년 전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10분 후 할머니와 이철수 씨가 음식을 들고 나왔습니다. 식탁에 놓았습니다. 밥, 국, 반찬들이었습니다. 김치, 나물, 생선구이가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많이 먹어? 이철수 씨가 통역했습니다. 저는 감사하다고 말하고 수저를 들었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국도 마셨습니다. 된장국이었습니다. 구수했습니다. 할머니가 계속 저를 바라보며 웃으셨습니다. 흐뭇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며칠 전부터 준비하셨대요. 톰 씨 좋아할 음식 뭘까 고민하셨대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고개를 숙이고 계속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다시 거실로 왔습니다. 할머니가 안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뭔가를 가지러 가신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작은 상자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나무 상자였습니다. 낡고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상자를 식탁에 놓고 열었습니다. 안에는 옷가지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아이 옷이었습니다. 파란색 티셔츠였습니다. 50년 된 옷이었습니다. 색이 발해 있었고 구멍도 났지만 깨끗하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네가 입던 옷이야? 이철수 씨가 통역했습니다. 가져가지 못해서 내가 간직했어. 언젠가 너를 찾으면 돌려주려고. 저는 그 옷을 받아들었습니다. 작은 옷이었습니다. 4살짜리 아이가 입던 옷이었습니다. 50년 전 제 옷이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도 가방에서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저도 드릴 게 있어요. 상자를 열고 낡은 천 조각을 꺼냈습니다. 할머니께 보여드렸습니다. 이거 할머니가 써주신 거예요. 50년 동안 간직했어요. 이것 때문에 할머니를 찾을 수 있었어요. 이철수 씨가 통역했습니다. 할머니는 천을 받아들고 들여다보셨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글씨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셨습니다. 기억나.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이걸 쓸 때 정말 많이 울었어. 할머니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철수 씨가 옆에서 통역했습니다. 1972년 12월이었어. 부대 근처에서 너를 발견했어. 너는 혼자 울고 있었어. 겁에 질린 표정이었어. 부모님을 찾았지만 아무도 없었어. 전쟁터였으니까. 나는 너를 그냥 둘 수 없었어. 군 규정을 어기는 거였지만 상관없었어. 너는 죽어가고 있었으니까. 할머니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50년 만에 듣는 제 이야기였습니다. 부대 창고 뒤에 너를 숨겼어. 할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매일 밤 몰래 밥을 갖다 줬어. 낮에는 다른 병사들이 일하느라 바빠서 신경 안 썼어. 밤에만 너를 만날 수 있었어. 너는 처음에 많이 무서워했어. 울기만 했어.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니까 나를 알아보기 시작했어. 내가 오면 웃었어. 밥도 잘 먹었어. 나는 내 월급으로 우유를 샀어. 통조림도 샀어. 네가 살이 쪄야 했으니까. 할머니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50년 전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알았어. 모두 눈 감아줬어. 어떤 사람은 과자를 갖다 주기도 했어. 어떤 사람은 담요를 주기도 했어. 우리는 모두 네가 살기를 바랐어.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아이를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 6개월 동안 너는 그렇게 자랐어. 말도 배우기 시작했어. 내가 한국말을 가르쳤어. 엄마, 밥, 물, 그런 단어들을 배웠어. 너는 나를 엄마라고 불렀어. 할머니가 그 부분을 말할 때 목이 메었습니다.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마셨습니다. 저는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1973년 1월에 철수 명령이 내려왔어. 한국군이 베트남에서 철수한다는 거였어. 우리는 2주 안에 떠나야 했어. 나는 너를 데려가고 싶었어. 하지만 불가능했어. 군인이 민간인 아이를 데려갈 수 없었어. 규정상 안 됐어. 상관에게 물어봤지만 안 된다고 했어. 미군 고아원에 맡기라고 했어. 거기서 입양 절차를 밟으면
미국에 갈 수 있다고 했어. 나는 고민했어. 어떻게 해야 할까? 너를 여기 두고 갈 수는 없었어.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어. 마지막 날 밤이었어. 출발하기 전날 밤. 나는 너를 안고 한참을 울었어. 너는 내가 왜 우는지 몰랐어. 그냥 나를 바라봤어. 나는 네 옷에 천을 달았어. 이름을 써줬어. 톰이라고. 네가 미국 가면 톰이라는 이름으로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톰은 착한 이름이니까. 그리고 잘 살라고 썼어. 부탁이었어. 기도였어. 할머니 손이 떨렸습니다. 그 천을 만지며 말을 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너를 다낭시내 미군 고아원에 맡겼어. 담당자에게 부탁했어. 이 아이를 꼭 좋은 곳으로 보내달라고. 건강하고 착한 아이라고. 꼭 행복하게 해달라고. 너를 두고 나올 때 너는 울었어. 나를 붙잡았어. 하지만 나는 돌아설 수밖에 없었어. 돌아서서 걸어 나왔어. 뒤돌아보지 않았어. 뒤돌아보면 다시 돌아갈 것 같았으니까. 고아원 문을 나와서 한참을 울었어. 길거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어. 동료가 와서 일으켜 세웠어. 부대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어. 그날 오후 우리는 베트남을 떠났어.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왔어. 하지만 내 마음은 다낭에 남아 있었어. 할머니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주름진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도 너를 잊을 수 없었어. 매일 밤 꿈에서 널 봤어. 우는 네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 내가 너를 버렸다는 죄책감이 나를 괴롭혔어. 나는 일을 시작했지만 집중할 수 없었어. 사람들을 만나도 즐겁지 않았어. 결혼 제의도 받았지만 거절했어. 마음에 여유가 없었어. 나는 그니저 네가 잘 살고 있기를 바랬어. 미국 어딘가에서 좋은 가정에 입양되어 행복하게 자라기를 바랐어. 그게 내 유일한 희망이었어. 할머니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저를 바라봤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너를 잊지 못했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어. 가끔 길에서 젊은이들을 보면 생각했어. 톰도 저렇게 컸을까? 대학을 갔을까? 직장을 다닐까? 결혼했을까?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했어. 하지만 찾을 방법이 없었어. 네 본명도 몰랐고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 그냥 기도만 했어. 부처님께, 하느님께. 톰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할머니가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데 너를 찾았구나. 네가 나를 찾아왔구나. 저는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저는 살았어요. 좋은 가정에 입양됐고 대학도 갔고 좋은 직장도 얻었어요. 친구들도 있고 건강해요. 모든 게 할머니 덕분이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철수 씨가 통역했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잘 살았구나. 정말 잘 살았구나.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할머니 얼굴에 평화로운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50년 동안 짊어진 짐을 내려놓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50년 동안 찾아 헤맨 끝에 드디어 집에 온 기분이었습니다. 오후가 깊어갔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거실을 비췄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베트남에서의 일들, 한국으로 돌아온 후의 일들, 혼자 살아온 50년의 이야기들. 저는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이철수 씨는 열심히 통역했습니다. 가끔 그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오후 4시쯤 되었을 때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사진 찍자. 이철수 씨가 통역했습니다. 50년 만의 사진이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철수 씨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할머니와 제가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잡고 계셨습니다. 저는 할머니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철수 씨가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하나, 둘, 셋, 찰칵.
사진이 찍혔습니다. 할머니와 저는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웃고 있었습니다. 이철수 씨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78세 할머니와 52세 남자가 함께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 속에는 1973년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시작된 인연이 담겨 있었습니다. 50년의 기다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을 때 할머니가 저녁을 준비하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와 이철수 씨가 말렸습니다. 저희가 준비할게요. 이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쉬세요. 저희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재료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김치찌개 재료였습니다. 이철수 씨가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를 도왔습니다. 채소를 씻고 그릇을 준비했습니다. 30분 후 김치찌개가 완성됐습니다. 뜨겁고 얼큰한 냄새가 났습니다. 밥을 지어서 상을 차렸습니다. 할머니를 모시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세 사람은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가족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할머니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그릇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순간이 꿈만 같다고. 50년을 찾아 헤매던 사람과 함께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있다니 평범한 일상이지만 기적 같았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가 졸고 계셨습니다. 소파에 기대어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피곤하신 것 같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할머니에게도 긴 하루였을 것입니다. 이철수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주무시게 해드리죠. 저는 가방에서 준비한 선물 상자를 꺼냈습니다. 사진 액자와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할머니가 나중에 보시라고. 이철수 씨와 함께 조용히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으며 이철수 씨가 물었습니다. 내일 다시 오실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며칠 더 있을 거예요. 매일 와서 할머니 뵙고 싶어요. 이철수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요. 제가 내일도 함께 올게요. 통역도 해드리고요. 저는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대문을 조용히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뒤돌아보니 할머니 집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골목을 내려가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부산의 밤하늘이었습니다. 맑고 아름다웠습니다. 50년 전 베트남 하늘도 이랬을까요? 4살짜리 아이가 전쟁터에서 이 별들을 봤을까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중요했습니다. 50년 만에 찾은 이 순간이.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부산의 불빛들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케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할머니 만났어요. 사진도 보냅니다. 그리고 할머니와 제가 함께 찍은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하루가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기차를 타고 부산에 온 것, 골목을 올라간 것, 대문이 열린 순간, 할머니를 처음 본 순간,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것, 함께 밥을 먹은 것, 모든 순간이 선명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하루였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케빈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정말 축하해요. 사진 속 사진분 모두 행복해 보여요. 정말 잘 됐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답장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 덕분이에요.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50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저는 매일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아침마다 호텔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할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이철수 씨도 함께했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대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서서 골목 아래를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나타나면 손을 흔들며 웃으셨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며 뛰어 올라갔습니다. 52년을 살았지만 그렇게 뛰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슴이 설렜습니다.
매일 아침 할머니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할머니가 준비한 김치찌개, 된장국, 계란말이, 나물을 먹었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셨습니다. 오후에는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할머니 집 근처 공원으로 갔습니다.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으셨습니다. 저는 할머니 옆에서 천천히 걸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 군대 생활 이야기, 베트남에서의 일들. 저는 제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미국에서의 삶, 대학 생활, 엔지니어로 일하는 것. 이철수 씨가 통역해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계속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잘 살았구나, 정말 잘 살았구나. 할머니는 계속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미국으로 언제 돌아가니? 이철수 씨가 통역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요. 하지만 다시 올게요. 자주 올게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자주 와라. 할머니가 손으로 제 손을 꼭 쥐셨습니다. 나는 기다릴 수 있어. 50년을 기다렸으니까 조금씩 기다리는 건 괜찮아. 하지만 할머니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도 떠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오래 머물 수 있도록.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2024년 3월 28일 일요일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로 가서 비행기를 타야 했습니다. 저는 오후 내내 할머니와 함께 있었습니다. 거실에 나란히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행복했어. 이철수 씨가 통역했습니다. 너를 다시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 이제 여한이 없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여한 없다는 말 하지 마세요. 우리 앞으로 많은 시간이 있어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올게요. 아니, 2달에 한 번이라도 꼭 올게요. 할머니는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래, 기다릴게.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할머니가 특별히 잡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당면에 야채와 고기를 볶은 음식이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저는 2그릇을 먹었습니다. 할머니가 좋아하셨습니다. 많이 먹어. 많이 먹어야 해. 할머니는 계속 제 그릇에 반찬을 올려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이제 익숙해진 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거실에서 저를 지켜보셨습니다. 저는 그릇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떠나야 한다는 것이,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 시작이라는 것이. 저녁 8시쯤 되었을 때 작별 인사를 해야 했습니다. 이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슬슬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내일 아침 일찍 서울 가셔야 하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앞에 무릎 꿇고 앉았습니다. 할머니, 갑니다. 꼭 다시 올게요. 약속해요. 할머니는 제 뺨을 어루만지셨습니다. 그래, 건강하게 잘 가렴. 조심해서 가고. 할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일주일을 함께 있었는데 헤어지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작고 여린 몸이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50년 만에 느끼는 가족의 온기였습니다. 대문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할머니는 대문 앞에 서서 손을 흔들고 계셨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골목을 내려가면서 계속 뒤돌아봤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 계셨습니다. 골목 끝에서 마지막으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탔습니다. 차가 출발하며 할머니 집이 멀어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철수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시 오시면 돼요. 할머니도 기다리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꼭 다시 올게요. 그날 밤 호텔에서 케빈에게 전화했습니다. 내일 돌아간다고 말했습니다. 케빈이 물었습니다. 어땠어요?
좋았어요. 제 인생 최고의 일주일이었어요. 케빈이 웃었습니다. 다행이에요. 회사에서 다들 기다리고 있어요. 톰 씨 이야기 듣고 싶어 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돌아가면 다 말해줄게요. 전화를 끊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로 가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12시간의 비행 끝에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익숙한 공감이었지만 뭔가 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 후 6개월 동안 저는 정기적으로 할머니와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주말마다 통화했습니다. 이철수 씨가 통역을 도와주셨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건강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잘 먹고 잘 지낸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제 근황을 말씀드렸습니다. 회사 일, 친구들 이야기, 일상적인 것들. 할머니는 제 얼굴을 보며 흐뭇해 하셨습니다. 5월에 한 번, 10월에 한 번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짧게는 3일, 길게는 일주일씩 머물렀습니다. 할머니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매번 떠날 때마다 아쉬웠지만 다음 방문을 기약하며 떠났습니다. 2024년 10월 어느 날 이철수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톰 씨, 다음 달에 특별한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가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엔비디아 젠슨 황 대표가 한국에 온대요. 뉴스에 나왔어요. 그래서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철수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톰 씨도 그때 한국에 오실 수 있나요? 박순자 할머니를 모시고 젠슨 황 대표님을 만나면 어떨까 싶어서요. 톰 씨 이야기를 전하면 감동받으실 것 같아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젠슨 황을 만나다니 회사 CEO를 개인적으로 만난다는 게 이상했지만 좋은 기회 같았습니다. 회사에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11월 첫째 주에 일주일 휴가를 냈습니다. 상사는 흔쾌히 승인해줬습니다. 한국 가시나 봐요? 자주 가시네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가족이 있어서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12월 3일 샌프란시스코를 출발했습니다. 인천에 도착해서 바로 부산으로 갔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온다는 소식에 기뻐하셨습니다. 며칠 후 이철수 씨가 연락했습니다. 젠슨 황 대표가 서울에서 특별함을 연다고 해요. 삼성동 치킨집에서요. 우리도 초대받았어요. 2024년 12월 7일 저녁이었습니다. 할머니와 저 그리고 이철수 씨는 함께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KTX를 타고 2시간 반을 달렸습니다. 할머니는 오랜만에 서울 방문에 조금 긴장하신 것 같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꼭 쥐셨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서 택시를 타고 삼성동으로 갔습니다. 치킨집 앞에는 이미 차들이 여러 대 서 있었습니다. 검은 세단들이었습니다. 사람들도 몇 명 있었습니다. 가게 앞에서 구경하는 시민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가게였습니다. 테이블 5개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한쪽 테이블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젠슨 황이 보였습니다. 가죽 재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한국인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들이었습니다. 재벌 회장들인 것 같았습니다. 이철수 씨가 젠슨 황에게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 뭐라고 말했습니다. 젠슨 황이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톰 응우엔이신가요? 그가 영어로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젠슨 황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철수 씨에게 이야기 들었어요. 정말 놀라운 스토리네요. 그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감사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젠슨 황이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이분이 박순자 할머니시죠? 할머니는 조금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철수 씨가 통역했습니다. 젠슨 황이 할머니께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톰은 우리 회사의 소중한 인재입니다.
그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손을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철수 씨가 통역했습니다. 제가 한 일은 당연한 거예요. 테이블에 함께 앉았습니다. 치킨과 맥주가 나왔습니다. 젠슨 황이 잔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특별합니다. 비즈니스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먼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톰 응우에는 25년 동안 우리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뛰어난 엔지니어이고 훌륭한 동료입니다. 하지만 제가 몰랐던 게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50년 동안 찾아 헤맨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한국인이라는 것을. 젠슨 황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1972년 베트남 전쟁터에서 한 한국 여군이 4살 고아를 살렸습니다. 젠슨 황이 계속 말했습니다. 군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그 아이를 돌봤습니다. 6개월 동안 숨겨주고 먹여주고 살려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토입니다. 그리고 그 여군이 바로 박순자 할머니입니다. 젠슨 황이 할머니를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가 없었다면 톰도 없었을 것이고, 톰이 없었다면 우리 회사의 많은 프로젝트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할머니는 저희 회사의 은인이십니다. 그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젠슨 황의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찼습니다. 할머니도 우셨습니다. 이철수 씨가 통역하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테이블의 다른 사람들도 감동한 표정이었습니다. 젠슨 황이 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께 건배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감사합니다. 모두가 잔을 들었습니다. 건배. 치킨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젠슨 황은 할머니께 여러 질문을 했습니다. 베트남에서의 일, 한국으로 돌아온 후의 삶. 할머니는 천천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는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칠 무렵 젠슨 황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톤이 앞으로도 자주 한국에 올 수 있도록 제가 돕겠습니다. 회사에서 특별 휴가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가족 방문 휴가로요. 저는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젠슨 황이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가족은 중요하니까요. 그날 밤 가게를 나오며 저는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행복하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행복해. 정말 행복해. 할머니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있었습니다. 저도 미소 지었습니다. 50년의 여정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아니, 끝이 아니라 시작이구나. 지금은 2025년입니다. 저는 매달 한국을 방문합니다. 회사에서 특별 휴가를 주기 때문입니다. 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이제 할머니는 80세가 가까워지셨지만 여전히 건강하십니다. 저는 53세가 됐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더 늘었지만 마음은 가벼워졌습니다. 52년 동안 짊어진 외로움을 내려놓았으니까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가족이 있으세요? 저는 이제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네, 있습니다. 한국에 할머니가 계십니다. 제 생명의 은인이시죠.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전쟁터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인연을, 50년 만의 재회를,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게 준 선물을.